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고물가와 폭염, 수해 등 재난 대비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정현 기자, 고위당정협의회 오늘 몇 시에 열리나요? 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는 잠시 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마치고 공식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성장 수석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 외에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1차관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 집행과 물가 안정 대책, 폭염과 수해 대응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네, 병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죠. 이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진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위 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사이에는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하기 위해 미국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찾기 전 한국을 찾아 위 실장과 협의를 하려 했지만 방안을 취소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 2차 조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을 썼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특검은 첫 소환 때는 윤 전 대통령과 조사 전 면담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체포 방해 혐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1차 출석 때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아닌 박창환 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것에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2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박 총경에게는 지원 업무를 맡겼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전 중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점심시간을 가진 뒤 특검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는지 여부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소환 통지에 새로 적시된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6시 34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지 신병 확보를 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싣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혁신과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내란 특검 2차 조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4시간 반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귀가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박창환 총경이 아니라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맡겼고요. 1차 때 같은 신경전은 없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를 했는데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 오전에는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박창환 총경이 1차 조사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있었고 그동안에 중간에 이제 어제 2차 조사 이전에는 언론에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조사자 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박창현 총경은 참여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10시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9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9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조사자를 이제 변경을 하는 형태를 취해주면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는 체포저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박창환 총경이 처음에 1차 조사 때 그 들어오면서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했었고 어제 중점적으로 봤던 건 아마도 오후에 했었던 외환죄 관련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이 이제 곧 청구가 될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전 대통령의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내란 특검에 있어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이 조사부터 조서 서명 날인까지 다소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사는 조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셔요. 당연히 지금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두 번째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특검이든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뭐 사과, 반성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국민께 송구하다 또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들은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내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손도 흔들어주고 또 그 지지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을 하는 언론인에게 좀 비켜달라 이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들께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정도는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과정을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할 때도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안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선 과정이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과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오히려 집권 여당이 되면서 더욱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과의 메시지가 나갈래야 나갈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도 거르고 조서 열람에만 5시간 했었거든요. 이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하고 그 열람한 이후에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다 앞으로 기소가 됐을 때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의 뉘앙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본인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특히 이 진술한 내용의 뉘앙스 이런 것까지도 모두를 포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조사 때에는 조사를 받다가 거부하면서 당시 조사를 1시간 정도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조서 열람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조사 이후에 조서 열람이 첫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히 봤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또는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앞으로 특검의 마지막 수순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에 달려 있을 것이고, 그 추가 기소 이후에 본인의 방어권에도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그 조서 열람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니까 네. 조서 열람에 5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거는 네.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뭐 시계를 돌려보면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을 때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시간 안에는 조서를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한 3시간 정도 조서 열람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이라든지 외환 이런 것들의 혐의가 말하자면 최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서를 좀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조사를 할 때는 검찰 측에서 미리 질문지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하고 그게 남아있는 것이 조서가 되는데, 이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정신이 없어요. 네. 변호인들이 뭐 몇 명 들어간다고 해도 정신이 없는데, 조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특검이 지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인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피의자 입장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변호인들도 조서의 내용, 뭐 단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취지, 특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1차 조사는 난항을 겪었고 2차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 소환을 할지 아니면은 뭐 신병 확보를 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소환이 한두 차례는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특검팀에서는 2차 소환을 예고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2차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특검에서는 3차 소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다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기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바로 3차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네.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평가 부분이 현재까지 특검에서는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참고인 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결정하게 될지, 아니면은 일단 어제까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향후에 네. 기소로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에 특검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는 외환죄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외환죄로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으로는 일단은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합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이 어떠한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로 외환 유치죄나 여적죄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통모하고 합세해서 이게 북한에서 남으로 군이 내려와야 이런 죄들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단독으로 보낸 것이냐, 혹은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수첩 안에 북한의 뭐 어떤 도발을 유도한 듯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통모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의 가능성, 이걸 특검이 분명히 생각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장 170일의 그 수사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을 했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하고 열흘 안에 기소해야 돼요. 네. 연장을 해도 열흘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일 안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런 형태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한다면 특검 기간이 마지막쯤 갔을 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4시죠.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총리 주재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추경 예산안의 빠른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지금 특히 국방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방 예산이 지금 905억 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현금성 살포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 예산이 주요 피해 감시 체계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특수작전용 권총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특히 관사나 간부 숙소를 이제 새로 신축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도 국민의힘이 추경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한 30조 정도 추경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현금성 살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 과정에서 현금성 살포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방 예산 같은 것들이 삭감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이제 국방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 보면 이게 삭감되는 이 항목들의 이 감액에 대한 이유가 나름의 좀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낙찰 차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항목들이 올라왔던 것은 어차피 이거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그래서 일부 제외된 것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과 한 2~3달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내년도 그 새로운 국방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추경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방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성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수립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가만히 된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채 21조 1,000억 원이 발행이 되고 연말이면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랏빚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나랏빚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빚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어려워진 민생 이 경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긴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또 일부 113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의 가계빚도 좀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가 진작되고 이 경제가 좀 빠르게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의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은 동의했기 때문에 지난 그 대선 기간 중에 김문수 후보도 바로 30조 원 추경에 대해서 공약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큰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경을 놓고는 이견이 없지만
특활비를 놓고는 상당히 갈등이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직접 삭감했던 특활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제대로 소명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짬짬이 쓰는 예산, 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운영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백지로 증액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는 어디에 썼는지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거다. 이번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쓴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반년 전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뒤집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작년 말에 11월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하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검찰과 감사원에서는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경비까지도 모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영원히 됐었던 거예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활비 없다고 국정마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본인들은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증액해달라,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활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영수증 처리 같은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에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그 항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특활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저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지난 정부에 대한 그때 여야가 굉장히 극한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목리를 부리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인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국민들께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에 이거를 증액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의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김상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실 특활비는 민생과 국익 제고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특활비를 부활시키신 거면 국민의힘이 맞다라는 걸 자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예산 정국에서 있었던 이 여야의 극한 대치,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저는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유감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까지 완전히 무시했던 건 아니었다. 네. 결과적으로 그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책임 있게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소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실도 그리고 검찰도 소명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슨 쌈짓돈 쓰듯이 주머니에다 넣고 쓰겠다라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돌이켜보는 얘기지만 당시에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 특활비가 과연 정상적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나오는 이 기사를 보십시오. 건진법사에게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 갔습니다. 그 관봉권이라는 것이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출처가 어디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대통령실일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대통령의 그 관저에도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보십시오. 어디서 어떤 돈으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으로 특활비에 쓰여지는 명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명목과 다른 용도로 전용됐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책임 있게 쓰되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건 좀 인정해주고 가야 됐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서는
관봉권이라는 관봉권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민들께서 처음 아셨던 거는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해서였습니다. 관봉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밝혀져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검찰의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검찰비 삭감의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 의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살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도 검찰 특활비가 추경안에 반영된 것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민주당 안에 이런 목소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때에 왜 특활비가 필요하느냐. 특히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 수사권이 검찰에게서 이관돼서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이 특활비, 특경비라는 것이 소위 수사를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쓰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권도 없는 이 검찰에 왜 이 특활비가 필요하냐라는 자연스러운 논리 규결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부분은 뭐냐하면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네.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그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 검찰 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그것이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1년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당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득의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일부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지난해에 삭감시킨 특활비가 검찰 80억, 경찰 31억 원, 감사원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그 절반가량만 복원을 시켰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특활비가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절반씩 복원한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정기관 길들이기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고 합니다만 말하자면은 지금 이미 올해 반 정도는 가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준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권의 말을 잘 들어야 이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돈을 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법적으로 뭐 강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대표 후보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아까 정청래 의원도 바로 그 과정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법안을 이제 기존의 검찰청법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법들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바로 시행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는 얼개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속도를 약간 완화시킨 듯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이후에 뭐 한 1년 정도 지나야 그것이 시행되지 않겠냐. 그것은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의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단서 조항을 다른 것은 이 사정기관들에 대해 길들이기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진우 대변인께서 짧게 하나를 여쭤볼게요. 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에 대한 얼개는 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도전 양상으로 펼쳐진다면 뭐 헌법과 위배가 되거나 법 체계에 맞부딪히게 되거나 이런 부작용을 좀 고려할 시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고려들이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런 논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뭐 수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보완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얼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의 절차는 있어 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혁신위원회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혁신위 인선은 지금 뭐 이른바 중수총에 방점을 찍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 예상하시나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그리고 원내대표 지도부가 너무 TK 중심인 것이 아니냐, 도로 친윤당, 뭐 영남 자민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안에 있지만 안철수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계는 없지만 이번 혁신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중도, 수도권, 청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인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좀 되었습니다만 당 안에서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치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요. 원내에서 그 특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원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꾸리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당선 후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자 척을 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 현지 시간 5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대적인 감세 법안에 반대해온 머스크는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창당을 실행한 겁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수억 원을 지원하며 지지 연설도 했던 머스크는 This is a real battle. This is a real election battle. So you need to get friends and family to vote. Make sure they vote early. This is important.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최측근으로 백악관에서 지내며 정부 효율부 수장도 맡았지만 지난달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각을 세우다 법안 서명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해 트럼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머스크의 창당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기로 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입은 사실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만을 표해온 머스크에게 추방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서울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휴일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폭염의 기세가 절정을 향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은 36도까지 치솟으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는 맑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사이 중북부 지역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창원 35도, 대구와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